네, 여러분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활용의 서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6번째 시간으로 해외에서는 과연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사례들을 보시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고 나도 저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외의 첫 번째 사례로 보험회사예요. 자동차 보험회사. 우리 이제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보통 자동차 보험 같으면 이제 국내가 또 뭐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보험 같으면 운전 경력이 몇 년 됐느냐, 뭐 그동안 사고 낸 거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자동차가 얼마나 비싸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군대에 계신 분들 정도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상당히 보험료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조금 적게 낼까,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이런 니즈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도 있는 거예요. 해외도 당연히 이제 돈이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요거 어떻게 하면 보험료 적게 낼까? 나 사고도 안 내는 모범 운전자인데. 보험료 아깝잖아요. 혹시 사고 날지 몰라가지고 보험을 드는 건데, 이런 고객의 니즈를 간파해서 해외 보험사 중에 아비바 생명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국에 이제 우리생명하고 같이 조인해서 들어왔었는데, 이 아비바 생명이라는 보험사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냈느냐면, 이 운전사에 운전하시는 분의 운전 습관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습관을 분석을 해서 이분이 운전을 정말 험하고 거칠게 하더라, 즉 사고 날 확률이 많더라, 이러면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을 하고요. 이분은 운전을 굉장히 얌전하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더라, 즉 사고 날 확률이 적더라, 이러면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이런 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이게 사고 날 확률이 많은지 적은지 이 사람의 패턴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어떻게 파악하느냐면, 이제 고객한테 상품을 설명을 하면서 고객의 핸드폰하고 차에다가 장치를 설치를 해요. 차에다가 운전 패턴을 보는 장치 하나 설치하고요. 또 핸드폰에다가 앱을 하나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정보를 모으겠습니다, 동의하실 거죠? 해서 고객 동의를 딱 받고, 고객이 이제 동의를 하면 대신에 보험료를 일단 할인을 좀 해줘요. 한 5%, 10%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이제 운전 이게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보험 들 때 할인을 해주죠. 자, 이런 거를 국내에도 사실 있습니다. 국내에도 제가 예전에 보험 들었던 모 보험사에서는 처음에 이제 보험료를 내요. 보험료를 내서 그 보험 기간 동안 운전 패턴을 보고 이게 안전 운전을 하고 이러면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보험사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해외 사례로 보여드릴 내용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에요. 자,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면 사실 한국에는 조금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저가 항공이에요. 미국에서 굉장히 탑인 저가 항공. 우리 국내에 저가 항공하면 뭐 제주항공, 진에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저가 항공인데, 이 저가 항공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면,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갈 정도면 조금 멀리 가죠, 그죠? 뭐 10분 가는데 비행기 안 타잖아요. 보통 가도 뭐 서울에서 제주도 가도 최소 30분 이상이고, 미국은 거리가 엄청 길잖아요. 미국 안이 너무 넓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별로 시간이 다르잖아요. 아침에 6시에 출발했는데 저쪽 주에 도착하니까 아침 6시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굉장히 긴 거리가 많기 때문에 비행기를 우리가 거의 기차 이용하듯이 비행기를 자주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고객들이 비행기를 너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고객들이 비행기 이용한 그 내역들을 다 분석을 해요. 다 분석을 해서 그 비행기 좌석 화면에 약간 작은 이런 스크린 같은 거, 우리 그 외국 같은 데 가다 보면, 멀리 가다 보면 비행기 의자 뒤에 이렇게 좌석에 스크린이 있는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저가 항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크린이 있대요. 그런 스크린에다가 영화를 보여준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영화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영화 보여주면 그냥 가면서 멍하니 그것만 보고 가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 뭐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보고 가거나 아니면 아이패드나 이런 데 내가 좋아하는 영화 개인적으로 다운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보는 그런 패턴인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고객이 원하는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자기 항공사를 이용한 고객들이 비행기를 타면서 봤던 영화 목록 있잖아요. 영화 목록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고객은, 홍길동 고객은 쭉 여태까지 이용한 내역을 보니까 액션을 좋아하더라. 그러면 이 홍길동 고객이 앉은 자리에는 액션 영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찜의 고객은 보니까 또 멜로를 좋아하더라. 일찜의 고객 자리에는 멜로를 틀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가 항공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나 이런 패턴들을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객이 뭐 비행기 안에서 어떤 물건을 샀다, 쇼핑을 했다, 그 내역까지 다 저장을 해가지고 그 내역에 맞는 맞춤 광고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공사가 저가 항공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은 대표적인 미국의 저가 항공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해외 사례로 DHL. 여러분 DHL 잘 아시죠? 택배사잖아요. 택배사인데 택배사가 무슨 빅데이터를 활용해 그냥 뭐 보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 보시면 배송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의 소비자의 물류 이용 흐름 패턴을 확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배송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매주 홍길동 고객은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 날 어떤 제품을 주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DHL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 날 홍길동 고객이 물건을 배송을 하던데 보니까 매주 월요일은 A라는 길이 막혀. 그러면 매주 월요일은 B라는 길로 주문이 들어오면 B라는 길로 가서 보다 빨리 고객한테 물건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자 이게 아니고, 그래서 고객의 주문을, 물건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갖다 줄 수 있고, 사실 DHL 입장에서 봤을 때도 빨리 갖다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료비도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죠? 차 막힌 경로 가가지고 맨날 빵빵거리면서 왜 빨리 안 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낫겠죠. 그런 정보도 분석을 실시간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활용해 가지고 물류센터 짓는 거 있죠. 고객들이 많이 주문을 하더라라는, 주문하는 고객이 많이 있는 지역 근처에 물류센터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쿠팡이 이런 걸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쿠팡은 아직까지 적자가 많이 일어나지만 뭐 그거는 좀 번외로 두고, 쿠팡도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뭐 미리 갖다 놓는 서비스 아마존을 모방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물류센터도 고객이 어느에서 많이 주문을 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물류센터 짓고 있고 막 그런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 사례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례가 자라라는 패션 브랜드예요. 자라 브랜드는 유명한 게 뭐냐면 같은 제품이 일주일 안에 그 매장에서 없어지는 걸로 엄청 유명하다. 자, 없어진다는 뜻이 뭐냐면요. 자,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그 매장에 넣었어요. 근데 일주일 안에 팔리든지 아니면 안 팔리면 그 물건을 빼서 그 물건이 잘 팔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옷 매장 보면 옷을 하나 들어오면요, 팔리든 안 팔리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거기 넣어놓고 그게 안 팔리면 재고가 되고, 재고가 된다는 거는 돈 들여서 물건 만들었는데 물건 안 팔려서 재고가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자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만들 때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에 매장에 물건이 있는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저기요, 직원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요, 이 옷이 다 좋은데요, 이 바지 기장이 너무 긴데 좀 짧은 거 없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이 그걸 바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을 기획하는 팀에서 저 지역에 있는 매장에 들어가는 물건들은 기장이 좀 짧은 게 들어가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바로 분석을 해서 그 물건들을 바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빨리 팔리고 안 팔리는 물건은 그 물건을 선호하는 다른 매장에 빨리 배송을 시켜서 순환을 시켜서 재고율을 줄여서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는 대표적인 사례로 불리고 있습니다. 참 많은 도전을 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어요. 저희가 배울 게 참 많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또 해외 사례가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예측 배송이 되게 이슈입니다. 예측 배송은 뭐냐면 고객이 물건 사기 전에 먼저 배송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될까요?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먼저 배송을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존이 고객이 사는 패턴을 다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있는, 신생아가 있는 집은 물티슈를 필수로 씁니다. 근데 이 물티슈를 아마존이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고객이 한 달에 한 번 매달 15일에 물티슈를 10개씩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이 이번 달에도 15일 날 물티슈 사겠지? 그러면 14일쯤에 저 고객 근처 물류센터에다가 물티슈 잔뜩 갖다 놔야지 하고 물티슈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 고객이 딱 주문을 하면 바로 배송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흉내내서 한국 쿠팡에서 로켓 배송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맨날 구매하는 패턴을 미리 분석해서 물건을 그 고객 근처에 갖다 놓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스마트팜으로 유명한 후지츠가 있어요. 이 스마트팜이 뭐냐면 농사 관련된 솔루션인데 예전에 우리가 농사를 하면 밭에 씨 뿌려놓고 제발 태풍이 안 왔으면 가뭄이 안 왔으면 이렇게 이제 뭐 해서 기후제도 지내고 하잖아요. 모든 걸 하늘에 맡겼죠. 근데 후지츠에서 나온 스마트팜 솔루션은 뭐냐면 식물을 심기 전에 매출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스마트팜 솔루션이 매장이 되게 많아요. 이 농장이 정말 많은데 이 솔루션을 쓰는 농장이 되게 많거든요. 그 농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100평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평 농장에 방울토마토를 심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매출은 뭐 1,000만 원이고 이 100평 농장에 감자를 심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매출은 5천만 원이고 이걸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나 이번에는 뭐 심지? 옛날 같으면 이런 솔루션이 없었을 때는 몰라 심어놓고 물 주고 제발 태풍 안 왔으면 좋겠다, 뭐 가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심기 전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해가지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이걸 심겠다 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솔루션이 요새 스마트팜이라고 6차 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유명한 넷플릭스 사례 보여드릴게요. 넷플릭스 하면 스트리밍 서비스 해주는 업체잖아요. 근데 이 넷플릭스가 온라인으로 비디오를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거, 미드 좋아하시는 분은 넷플릭스 많이 아실 거예요. 보여주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프로를 추천을 해주는 최고의 추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추천 시스템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하고 홍길동이가 있는데 둘 다 공룡 나오는 영화를 좋아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즘 지금 주라기 공원 새로 나온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공룡 나오는 영화 좋아하고 홍길동도 공룡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저희들한테 아마 주라기 공원을 추천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른 데도 합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하는 더 한 걸음 들어간 추천 시스템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공룡도 좋아하지만 다른 액션 영화도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스타워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라기 공원의 그 남자 주인공이 프렛인데 스타워즈에 프렛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스타워즈도 좋아하고 주라기 공원도 좋아한다. 그러면 이 넷플릭스가 이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저한테 추천 화면을 보낼 때는 주라기 공원에서 프렛이 나오는 화면을 추천 화면으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은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공룡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홍길동한테 주라기 공원 추천 화면 보낼 때는 공룡 나오는 화면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똑같은 프로를 추천을 하더라도 저한테 추천하는 화면하고 홍길동한테 추천하는 화면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영화를 많이 봤느냐에 따라서 추천 화면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추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천 시스템의 근본적인 기능, 제가 그동안 어떤 영화를 많이 봤느냐
라는 저의 정보를 분석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시간상 저희가 여기서 좀 다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외에서 어떤 추천 사례들이 이런 빅데이터 활용 사례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고 우리도 저렇게 좀 접목하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번째 시간으로 해외의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